자, 이번에는 이제 절도사 등장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이 절도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어, 그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통 절도사들이 통치하는 영역을 번진이라고 하죠. 예. 그 번진은 이제 지역 방위 그런 절도사의 통치하는 지역 방위 체제고, 이 번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절도사예요. 그 절도사는 보통 2개에서 10개 정도의 주를 통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자사도 겸임하기 때문에 그 당시 민정권과 재정권도 같이 갖고 있어요. 예, 군사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장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 임명을 배격하고 자신의 일족을 지방관리 임명하고요. 상호 통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집단적으로 중앙 정부에 대항을 하는 게 특징이었다는 거. 예, 반칙 지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통치 기구는 크게 이제 보면 주원하고 사원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원이라는 것은 이 절도사가 이제 2개에서 10개 정도의 이제 주를 이제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중에 핵심 주가 있어. 절도사가 거주하고 있는. 그래서 그 거주하고 있는 주에 이걸 이제 해부라고 하는데, 이 해부에 설치된 그 주가 주원이죠. 그러니까 해당 절도사의 어떤 총사령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주원이라는 거. 상원은 그 외에 인제 뭐냐면 인제 그 나머지 주도 있죠. 거기에 인제 그 설치된 그 통치기구가 사원인데, 그 사원은 주로 인제 자기가 인제 신복한 사람들 주로 임명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인제 번진의 변종을 보는데, 이거는 인제 그 당나라 정부의 계기는 반칙 지지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크게 보면 단련, 강건, 가병 이렇게 있는데, 단련병들은 이 지방의 이제 그 예비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인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방해만 하기 때문에 절도사와 주종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번진세의 중추적인 병력은 이 강건이라고 하는데, 이 직업군인들을 얘기하죠. 이 단련은 인제 직업군이 아니라 그냥 농병일치적인 어떤 성격의 군대고요. 이 강건은 크게 인제 아회군과 아준군으로 나눠있는데, 이 아준군이라는 것은 그 별도사가 통치한 주 해부에 소속돼 있는 부대예요. 예. 그리고 아해군은 그 나머지 주에 있는 그 부대들 외진군이라고 하죠. 아해군이라고 하는데, 자, 대개 보면 이제 아준군의 이제 병사들이 상당히 이제 콧대가 높기 때문에 자기 월급 제대로 안 주고 그러면 쿠데타를 자주 일어나서 이 절도사를 이제 바꿔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병화라고 해. 그러니까 이 절도사들이 인제 아준군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아준군 중에서도 자기하고 친밀한 사람들끼리 가부좌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수양 아버지가 되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어 양아들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충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병들도 인제 뭐 나중에 들어가면 자기가 그 수양 아버지 죽이고 그래요. 예. 자, 뭐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변진 체제 구성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초창기 때 변진은 인제 주로 변진이 변경에 설치됐죠. 그래서 인제 변경 변진기라고 하고, 그래서 이 시기 때 일어난 것이 안사의 난이죠. 두 번째 시기는 인제 뭐냐면 내지 번지 1기 정도 되는데, 이때 인제 9 세기 때 현종부터 해서 원화 중흥까지 요 시기를 얘기해요. 자, 요 시기 때가 인제 그 절도사들 3 개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제 그 뭐냐면 절도사들이 분리지향형이야. 자, 이 반칙지지라고 하죠. 이들은 당나라 정부의 어떤 그 존재를 형식적으로 인정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인제 책봉도 받고, 그치만 실제로 그 지역 내에서 모든 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예. 그걸 인제 반칙지지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반칙지지가 인제 어떤 세력들이 있냐면 하북삼진이죠. 이 하북삼진은 그 당시 안사의 난이 진압하고 나서 그 항복한 그런 그 장수들을, 안사의 난의 그때 항복한 장수들을 다시 이제 하북 지역의 삼진으로 임명했어, 절도사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인제 당나라 정부는 부인하진 않지만 뭐냐면 당나라부터의 인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나라가 자기 내부 안에 있는 것을 간섭하는 걸 방해하려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기 영내 징세, 사법, 군사권을 인제 뭐냐면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그 이런 내용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권력 지향형이라는 있는데 얘네들은 아예 인제 당주의 권력을 부정하는 형태야. 예. 그래서 있고 이건 뭐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통일 지향형 같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내지 변증기 때는 절도사들이 변경에만 설치되지 않고 내지까지 들어가거든요. 강남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얘들은 이제 주로 강남과 사천의 절도사들이 되게 많은데 대개 이들 지지는 당조를 지지해요. 이들은 인제 주로 인제 전문 군인 출신이 아니라 되게 문강 관료들의 자제들이 인제 잠깐 와서 이렇게 이제 어 있다가 가는 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을 인제 보통 순지라고 해요. 예, 강남이나 이런 지역. 그래서 안살난 이후에 당조가 그래도 1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던 게 뭐냐면 요 강남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이죠. 이 순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반칙 지지를 없애고 이렇게 순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순지화 노력을 하게 돼요. 1차 순지화와 2차 순지화 이렇게 했는데 자 1차 순지화는 인제 덕종 때 했는데 실패했고요. 왜냐하면 이 하북산지를 대상으로 그냥 모두 다 적어들여 가지고 뭐냐면은 두들겨 패다 보니까 이들이 반발에 부닥쳐서 결국에 실패했고 자 그런데 인제 2차 순지화는 어느 정도 인제 성공했어. 예. 이게 16년 기준부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2차 순진화 때 인제 그 시기를 원화중흥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연호가 원화예요, 원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순진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개혁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건데 자 여기에서 군대 개혁 같은 경우 보면 징봉하고 다세를 인제 바탕으로 신책군을 어느 정도 이제 양성했다는 거. 자 요때 징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중앙재정이 있잖아요. 중앙재정에서 인제 뭐냐면 남는 것들을 절도사들이 위에 이제 상납을 해요. 근데 이 진공이 이제 어떤 문제점이냐면 남지도 않은데 더 부족한데 불구하고 억지로 이제 뭐냐면 진공을 상봉을 해. 그럼 지방 재정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인제 가정주의를 해 갖고 이제 뜯어내고 군인들 월급을 깎아내리고 백성들 수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공 때문에 인제 뭐냐면 상당히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 그럼 왜 이 진공을 가다하게 올렸냐 절도사들. 이 순지에 있는 절도사들이죠. 그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진공을 인제 올려서 한관들한테 바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한관 내문들에 바치니까 한관들의 뭐냐면 이렇게 뇌물 바치면서 나중에 인제 이 순지에 있는 절도사들이 다시 중앙으로 올라올 때 한관들의 한관들의 보호를 받기 위한 거야. 한관들을 도움받고 높은 간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진공을 무리하게 갖다 바침으로써 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는 거. 다세라는 것은 차죠. 차가 그 당시 이제 전매제의 일종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지세 지봉 진봉과 다세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군이었던 신책군을 양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재정 개혁은 뭐냐면 지군의 경비 그러니까 지군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이제 사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인제 있고 여러 인제 절도사 주가 있으면 여기 절도사 살고 있고 나머지는 인제 직원이거든요. 예전에 직원들이 여기에 자기가 바쳐있던 것을 중앙에 갖다 바치지 않고 여기에 중앙에 갖다 바쳤어요, 중앙에.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는 이제 통치구역 절도사한테 갖다 바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 개혁을 한 거야, 이 재정 개혁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 한 거야? 네. 자, 지군의 경비를 해부, 중앙에 절도사를 갖다 바치지 않고 중앙에서 이제 올리게 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 인제 재정이 상당히 아니 해부의 경비가 상당히 인제 재정이 상당히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순지화와 인제 정치 사회적 폐해를 볼게요. 자 신책군을 이제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신책군을 누가 맡냐면 한관이 맡아, 한관. 예. 그래서 이제 천자들, 황제들이 믿을 게 인제 그 당시에 한관밖에 없다 보니까 한관들이 인제 하고 그 한관들이 지방에 강국을 파견돼서 지방의 군대까지 관리 감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관들이 군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만약에 황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갈아쳐 버리죠. 이걸 인제 뭐라고 하냐면 문생천자라고 그러죠. 예. 한관들이 세운 천자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진봉을 둘러싸고 변진병사 절도사 간의 어떤
대립이 있어놨죠. 아까처럼 절도사들, 특히 이제 이 순지 절도사들 같은 경우에는 문벌 관료들이잖아요. 자, 이들이 이제 뭐냐면 돈을 남는 재정을 가지고 갖다 준 게 아니라 그 뭐냐면 없는 재정까지 갖다 퍼가지고 이제 주다 보니까 이 관리 그 병사들의 월급을 주진 않아요. 그 나중에 들어가면 이 병진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강군과 신책군을 한간에 장악하면서 관료의 인사 개입도 하게 되고, 한간이 항제도 폐입을 하고, 그다음 문관 관료들이 이제 절도사 파견 및 절도사 짧은 임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절도사 파견하면 한간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갖고 다시 이제 뭐냐면 중앙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요 지방간들이 중앙의 어떤 지방의 어떤 이제 장악력이 떨어지게 되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문관 절도사들이 이제 임명되면서 임시직이라도 중앙에 다시 들어왔을 때 지방에 맺은 사적 관계에 의해서 분당이 형성돼. 그래서 이 문관 절도사들이 이제 그 지방에서 절도사도 임명하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막노들을 자기가 뽑거든요. 이 막노들을 이제 뽑고 지방의 인재들 많이 뽑고 이 지방 인재들과 지방 인사들과 이제 절도사 간의 어떤 사적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이 절도사들이 이제 다시 중앙관료 복귀할 때 자신들이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지방의 이제 이런 참모들을 같이 이제 뭐냐 중앙관료 등용을 하게 되죠. 예, 한간대기 사바사바에서 그 이네들이 분당이 되는 거야. 분당. 그래서 이제 우위당파가 형성됐다. 예, 그러니까 분당이 형성되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대표적인 게 우위당파 논쟁이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나 중기 때에 이런 순지화 작업, 군대 개호 신체권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지구내 경비를 해부에 올리는 이런 것들 해부에 올리지 않고 중앙에 올리는 그런 작업으로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얘네들을 순지화 시켰지만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군사권이 한간대를 가지고 됐고 진봉을 문제로 해서 병진 군사와 절도사가 갈등이 일어났고 그다음 지방 장악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관 절도사들이 이제 올라올 때 중앙 올라올 때 거기에 고용됐던 사람도 같이 올라오면서 이들이 파벌이 형성돼서 당쟁이 일어났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여기 순지화의 문제점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순지화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절도사 세력의 등장 볼게요. 자, 안사의 나는 거욱 진압되었으나 이는 당의 군사력에 의해 안전한 평정이 아니었다. 당은 반란 세력들을 완전하게 소멸시킬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과 타협하는 소극적인 해외책을 쓰게 되었다. 즉, 하부기의 장수 이해선을 유주의 노동절도사로, 그다음 정승사를 이제 위박절도사로, 이분 씨는 성독절도사를 임명하면서 그들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다 이 사람들은 되게 예전에 이제 안사의 난 때 안륙상과 사사명의 부하 장수였죠. 자, 그래서 이 당제국까지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북삼진이라고 하고요. 이들 이제 반칙 지지의 대표적인 이제 절도사들이죠. 자, 안사의 난을 평정한 참가한 일반 장수들도 절도사로 승진시켜 주니 종래 병방에만 설치했던 절도사가 내지까지 확대됐다. 이 내지 변진기까지 이제 확대돼요. 자, 내지까지 변진이 이제 설치되고 뿐만 아니라 절도사는 주의 관찰사를 겸하면서 군사를 물려 민정과 재정, 사법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게 되었다. 자, 이들은 마치 지방의 반독립적인 그 세력으로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요 반이라는 것은 반반자죠. 예, 반반자.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세력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 유민 출신이 세웠던 상동 지역에 세웠던 이정기 세력이 대표적인 세력이죠. 자, 절도사의 군사기관 사부, 즉 뭐냐면 이게 뭐야? 막부다. 자, 절도사 시하의 주요 군대는 아군이라고 해서 정예군이었다. 대부분 이제 절도사 사부의 성 안에 건관 철벽을 쌓고 막부를 설치하고 아군을 주둔시켜 막강한 군사력을 행사했다. 이게 뭐 간단하게 돼 있지만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그 주원이 있고 사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합쳐서 이제 사부라고 해요. 주원은 해부에 설치됐던 거고 사원은 나머지 그 지역에 설치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군이라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아중군, 아예군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아중군이 주력 부대였고 얘네들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가병을 따로 이제 사고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도사는 그 지위가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자, 따라서 절도사 사명 후에 자손 중에 실력 있는 자가 마음대로 세습하였고 정부는 이를 추인할 뿐이다. 자, 이와 같이 절도사의 할거 시대는 당말까지 계속되었고 항소의 난이 이후에도 더욱 항소의 난이 이후에는 더욱 큰 세력이 커져서 수도 장안 군방까지 제하고는 전 국토가 절도사 세력하에 놓이게 됐다. 절도사의 할거는 정치적으로 당제국의 중앙 집권을 붕괴시키고 지방 분권을 촉진했으며 이로 인해서 당 왕조의 국가 질서는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사회 경제적 피해는 또 심각했다. 자, 안사의 난 이후에 당 왕조가 그래도 140년 동안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경제력은 다행히 대단히 피해 지역은 하북에 집중됐고 강남 지역은 피해가 모면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에 이제 피해가 모면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예, 나름대로 당나가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항소의 난 때는 강남 지역이 주 대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죠. 당나가. 예. 자, 한간의 전행과 이제 문생천재를 볼게요. 자, 안사의 난 이후에 당의 정치 질서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다. 지방에서는 절도사의 횡포가 심하고 조정과 공중의 한간의 정행이 격화되어 조정 대신들 사이의 당쟁이 치열했다. 자, 이런 소년도의 속에서 황제의 권위는 상실되었고 이 한간에 의해서 황제의 폐지는 마치 아이들의 장난처럼 자행됨으로써 이른바 문생천재라는 말이 유행되었다. 자, 문생천재라는 말이 이제 그 밑에 있죠. 황제가 이제 한간의 문생이라는 뜻이죠. 소정을 옹립한 한간 양봉공이라는 소정이 한간을 시사하자 황제가 오리와 같은 대원료에게 거역하는 것은 은혜도 모르는 문생천자는 말에서 이제 유예됐다 이렇게 이제 있고 자 중국 역사상 지난 시대 때부터 한간과 외적 세력이 궁중 내부의 실권을 잡고 중앙 정치를 어집혔다. 한간의 전횡은 비단 당나라뿐만 있었던 건 아니다. 근데 특히 당후기 때 그 피해가 심했다는 거죠. 한간의 정행 관련된 내용은 이제 후한 시대 때 이제 한간들과 명나라 시대 한간 관련된 것도 유명하죠.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46번 문제를 보면요. 자, 46번 줄을 보면요. 한간의 피해는 진시황 때 조고, 후한 시대 때 십상시, 명대 이제 여기 위충원이죠. 이게 오탄데 위충원 등이 정행이 있었다. 그러나 후한 시대 때 종이를 발명한 채윤이라든지 그다음에 명대 남해원정어당의 정화 같은 뛰어난 인물도 있었다 거죠. 그럼 이들이 이제 왜 이렇게 황제를 폐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되었나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어요. 당대의 한간의 전횡은 황제 제2계승 문제의 관계가 깊다. 현종이요 황희 계승 문제는 관료와 한간의 공과하여 황제를 옹립하였다. 옹립하였던 관계로 덕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황제가 한간 세력들에 폐입되었다. 이와 함께 한간은 첫 번째 이유가 이제 한간이 이제 권력을 강했던 이유는 중앙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신체권을 그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황제의 명령을 각 부서에 전달은 추민사에 임명되어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이유가 세 번째로는 현종 때 부병제가 모병제가 바뀌면서 조정의 지방권을 감시하는 강군을 제도했는데 이게 대부분 한간의 강군이 임명했다는 거. 자 이런 요인 때문에 뭐냐면 황제권을 능가하겠다. 특히 한간이 이제 여기 중앙의 군사권, 신체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황제도 폐입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당의 한간의 전횡은 현종 때 고력사에서 비롯됐다. 그는 태평공주의 제거에 공을 세웠고 황중의 총애와 신임을 받았고 간신 1인부에 결탁하여 국정을 어지럽혔으며 네. 그다음에 그 알육산을 조정에 추천하여 후에 안사의 난을 유발하기도 했다. 자, 숙종의 피난지에서 제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한강 이복국의 도움이 컸으며 그에게 군군 지휘권과 정무를 맡기게 되니 전행이 그친했다. 자, 이 보국은 숙종이 죽은 후 대종이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그 세력이 더 컸으나 한간 전원지가 알력이 생겨 살해당했다. 자, 정원지의 전행은 한층 더 흉악했고 토군이 침입할 때 독단적으로 대종을 하나무로 목진하도 하여 그 책임이 지고 실각시켰다. 이 대신에 어조원이 있고 어조원이 이제 그 죽은 후에 한간의 금병 총수권, 중앙군의 총수권이 이제 폐지되고 한간 세력이 잠잠했으나 덕종 때
경원 지방의 반란을 계기로 해서 중앙군의 지휘권을 다시 한간에게 넘어가면서 세게 커졌다. 덕정이 죽고 순종이 왕의 제에 오르자 혁신 관료들이 한간을 지니고 있는 군사권을 타취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밀이 사전에 이제 누설되어 한간의 반격을 받아 순종은 현종에게 제의를 넘겨주고 자천되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영정혁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료와 한간의 그 궁정의 쟁탈전은 결국 한간의 승리로 이제 되게 되었다. 자, 관료와 이제 한간대 싸움은 다시 문종의 평화 9년에 다시 나는데 문종은 재상 이윤, 정주 등과 공모하여 대명국 후원에 성류나무에 감로가 되었다고 속여. 이 감로라는 것은 도교에서 말하는 상수원 이슬을 말하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뭐 불효장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구경하려고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감로가 되었다고 속여서 한간대를 이쪽으로 이제 불려오게 했어요. 한간대지 뭐나 해갖고 하면 갔는데 이때 이제 관료 뭐냐면 성류나무 부근에 이게 주변에 이제 군대를 배치시키고 이 한간대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전에 이게 탄로가 난 거야. 오히려 역습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조정 중신들이 한간대에 살해당하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노의 변이라고 하죠. 감노의 변. 자, 이후 이제 한간대 세력은 더욱 극성하여 고관은 머리를 조아리며 한간의 명령을 복종하고 황제도 한간이 마음대로 폐위했다. 자, 당황적인 이런 한간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절도사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야 절도사 주정춘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제 항소에 난 때 항소의 부하장수였거든요. 원래 이름이 주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온. 근데 이제 당나라한테 항복하고 나서 당나라가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본쳐줬죠. 그래서 주정춘이라는 이름을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정춘 모든 것을 이제 충성해라 당나라한테 주정춘의 이름을 이렇게 내려줬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주정춘이 이제 뭐냐면 한간사를 일망타체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을 아예 이제 멸망시켰죠. 이 주정춘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을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5대 19개 5대 첫 번째 그 왕조였던 후량이라는 국가죠. 후량.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말기 때는 당쟁이 되게 많았죠. 당쟁. 예. 그 당쟁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제 있었는데 이때 대표적인 게 우이단쟁 관련된 거였어요. 있어요. 우당, 이당 이렇게 당쟁이 있었고 거기에 또 한간 세력들과 또 결합이 돼가지고 당나라 말기 때 정치를 완전히 박살난 시켰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중국의 정치 형상 가운데 당쟁이 없는 시대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황제들 정적으로 관료 간의 어떤 이해가 서로 엇갈리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방법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이 단합하여 당판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당나라의 당쟁도 그 뿌리가 깊고 오래 계속되면서 정치 질서를 붕괴시켰다. 자, 목중 때 이유 당쟁이 났어요. 이덕유하고 우승효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당과 우당이 형성됐죠. 그 이덕유는 그 일당은 이덕유와 그 일당인 정담은 문벌 귀족의 후손으로 모두 문헌에 의해서 간직에 나갔다. 이에 대해 우승효는 수용으로 한 우승효, 이종무, 양상군한 과거 신달의 그 신진이 관료됐다. 이들은 목정의 장경초에 인재 등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입됐는데, 즉 이 당은 과거 시험의 진사과 시문을 중심이기 때문에 등용하는 인물을 되게 경박하고 배척하자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서 우당은 이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관리 선발은 마땅히 시문을 우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목종 때 이후 양파의 대립이 팽배히 맞선 가축시대였다.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박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거 시험을 봤던 사람들은 문법 기족 관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과거 시험에 이제 좀 합격해갖고 이제 문법 기족 관료 세력들인데 그래서 이들은 과거도 볼 수 있었고 음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꼭 이거 가지고 싸웠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계층적으로 이제 문법 기족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학계에서는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여기에서는 이 당은 주로 음서 계열, 우당은 이제 과거, 진사 계열 이렇게 이제 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문종 때 이도규가 합리합사가 되어 언론에 이제 장악하자 자기 부친인 실정을 비난하는 이종민을 중호에 배척했다. 이 이종민은 한간의 도움을 빌리고 우승유를 끌어들여
재상이 되면서 이동의 율파를 축소했다 했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요 당파에 이제 한간들이 개입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승효가 인제 사격 경영의 실패로 실각하자 이동효가 재상이 되고 이종민이 축소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뭐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웠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우위당쟁의 이제 결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우위당쟁은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문벌기족과 가고관료의 뿌리 깊은 방목에서 포출된 것으로 두 세력 간의 정치적 투쟁이었다. 당시의 관료들은 대부분 두 파로 갈려져 있었다. 또 이 우위당파들은 모두 한간과 결탁하고 한간에 지원하되 당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전체 질서가 극도로 문란하고 한간 세력들의 전횡을 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있죠. 자 이거 외에도 인제 한의종 같은 경우에는 당파 형성의 이제 내용에서 이 당시 이제 절도사로 파견됐던 문벌 관료 세력들이 돌아올 때 자신들은 이제 같이 있는 인사들 있죠. 집안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막루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당파가 형성됐다. 요렇게 관련된 내용을 첨가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문종이 당쟁을 극심하게 개탕하여 절도사를 제압하기 어렵지 않았으나 분당을 없애기는 참으로 그 어렵다고 할 정도 당쟁의 뿌리는 깊고 심각했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인제 그 문종 때 인제 앞에서 얘기한 그런 제2차 순리나 작업이 일어났다는 걸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 주문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항소의 농민 관련을 볼게요. 당은 이제 9세기 중기부터 급속하게 몰락하게 되면서 항소의 난은 당황제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당말의 정세를 보면 조정에서는 한간의 정행과 당쟁의 격화 그리고 지방에서 절도사 해코 등 농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공공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자, 항소의 난 이전에 이미 절동 지역에서 이게 이제 강남 지역이죠. 구부가 이끌었던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요. 계림에서는 방온에 수용을 한 수군들이 이제 농민들 선동에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항소의 난 이전부터 이렇게 농민 반란이나 군인들의 분란들이 있었어. 그 중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진봉 문제와 관련돼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진봉으로 이제 뭐냐면 그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가점주가 항해지면서 또 본인들의 월급을 깎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란을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반란은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지만 두 차례 농민 반란은 다음에 일어난 항소의 반란 서막과 같았다. 정부에서는 농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874년에 건부 원년에 시작하여 이후 10년간 당나라 전역의 지역에 휩쓸었던 항소 왕소지의 나는 정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한 농민 반란이다. 처음에는 이제 항소하고 왕성지라는 사람이 같이 나왔죠. 이 사람들은 보통 염상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인제 전매제가 인제 행해지면서 그 뭐냐면 통상권 전매제 행해지면서 이거 나중에 했지만 인제 그 판매권을 얻지 못한 나머지 이게 그 상인들이 그 몰래 파는 인제 염상으로서 인제 활동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얘네들도 인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그 몰래 파는 그 염상들이었어. 그러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인제 이걸 바탕으로 해 갖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왕성지는 이제 당나라 정부의 계략에 빠져 갖고 이제 죽게 되고 이 왕성지 부대는 이제 항소가 다 이제 통합하면서 항소가 이제 주도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항소가 이제 뭐냐면 당나라 수도까지 장악하고 했지만 이제 뭐냐면 뭐 부하들의 배신이나 등등 해 가지고 결국에는 진압은 당하긴 했지만 이 항소가 이제 주로 강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강남 지역이 쑥대화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당나라가 재정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항소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항소는 어려서부터 이제 무예가 뛰어나고 경사와 서예에 능하여 과거의 진사까지 여러 번 응시했으나 대개 보면 농민 반란 중에 지도자 중에 과거에 떨어진 사람이 좀 있어요. 항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제 뒤에 태평천국 운동을 이끌었던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홍수전도 그렇죠. 홍수전. 자 하여튼 이 사람도 이렇게 인제 뭐냐 과거 시험에 떨어져서 이제 낙방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과거 시험의 부정과 관료사의 부패함을 몸소 체험한 후 관계 지출을 포기하고 소금을
그러니까 정부 몰래 이제 판매하는 거죠. 사형을 밀매하여 그 부자가 되었다. 항소는 망성지와는 이웃 살면서 잘 아는 사이였다. 이무적 하북 지역에 홍련이 들어 수확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탄광오리가 정가와 다름없는 납세를 독촉했으므로 왕성지가 하남성 장원에 먼저 반란을 일으켰고 황소도 이에 호응하여 상동성 원구의 농민 반란을 일으켰다. 왕성지가 중도에 간지를 주겠다는 조종의 유혹에 빠져 항소가 갈라섰다가 결국 전사했다. 그러나 이제 항소가 이끈 농민군은 사천 지방을 제한 전 지역을 휩쓸고 마침내 동도 낙양을 함락하고요. 수도인 장안을 진격했다. 자, 이때 이제 시종은 성도도 단언하고 항소는 항제에 올라 국호를 대제라고 하여 금통이라고 기원했다. 그러나 이제 장안에 집결한 항소군의 군기는 문란하고 전의가 떨어졌으며 지방에선 강군과 절도사가 대항해 왔다. 자, 시종은 사천을 근거로 강군과 절도사 세력들을 규합하고 돌고의 사타 출신 이군용. 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요 세력들이 뭘 세우냐면 후당을 세우게 돼요. 후당. 예. 자, 하여튼 이군용의 병력을 빌려 반격에 나섰다. 그의 항소군의 장수 주원. 이게 나중에 이름이 이제 주정춘이라 이름을 바뀌죠. 그래서 주원이 항소를 배반하고 당군에 투항하자 항소는 장안을 버리고 후퇴했다. 그래서 한번 배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붙으면 또 다른 사람 배반하게 돼 있어요. 원래 성향이 그래. 그래서 이제 상동지방 태산까지 근처에 가서 이제 자살하자 함에 따라서 10년에 거쳐서 농민 반란이 거의 진압했다. 그 항소 반란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항소반란의 의미가 한 세 가지로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 자, 먼저 낙마와 같이 얽혀졌던 당황주의 중앙 정치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이와 함께 문벌 귀족들이 거의 제거됐다는 점 있고, 그냥 두 번째로는 지방에 활보하고 있던 절도사 세력들에게 큰 타격을 가여 그 세력의 재편성을 가졌는데, 당을 멸망시킨 주정춘 세력은 처음에 반란군이었으나 정부에 투항하여 항소의 패전병을 구합하여 하동 절도사로 재기를 하였다. 예, 오타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사타 부족. 사타는 돌골족의 그죠? 이군용도 후에 후당을 세우게 되는 기반을 조성하니 여기에서 당의 절도 세력도 양분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항수의 난은 10년간 거쳐 정부의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 심한 졌으므로 당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파괴했다. 강남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 됐죠. 그래서 항소의 난 이외에 한강과 관련 싸움은 더욱 극심해져 재상 최후는 한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정춘의 병력을 궁중으로 이제 끌어들여 한간을 주사하니 이로써 한간 세력들이 소홀됐다. 주정춘은 소종을 시하고 30명의 고관을 항하에 순양시킨 후 마침내 당의 예제. 보통 예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스푼 예자잖아요. 끝말이 안 좋은 왕들이다. 되게 그 마지막 왕이나 하여튼 비극적으로 죽은 왕들이 보통 예자를 쓰거든요. 자, 예제부터 왕위에 물려받아 후양을 세웠다. 그래서 당이 이제 20대 290년 멸망하고 5대 19기 시작했다. 그래서 5대의 첫 번째 국가가 이제 후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당, 후한, 아니, 후양,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때 이제 그 주정춘이 여기 와서 이제 뭐냐면 한간세력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싹이 없어 죽였잖아요. 수장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54번에 있죠. 자, 여기 보면 주정춘의 고문인 이진이 당의 고관을 항하에 수장시킬 때 이 무리들은 스스로는 청륜하고 뽐냈으나 그들의 시체를 항하에 던져 탕륜을 만드는 게 좋겠다 건의하니 주정춘도 이에 동의했다. 청륜한 진사과 출신자를 말한 것이고 당이 멸망할 때의 고급 관료인 진사과 출신자와 일반 지식인의 대입상을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번진의 설립과 구조를 볼게요. 여기는 좀 약간 이제 동계보다 좀 자세히 돼 있어요. 번진 관련된 내용이. 자, 안사의 난 중에 반란군의 세력 확대 방지하기 위해 당조는 중국 내 경조부와 하남부를 제하고 각지에 이제 절도사를 둬 다수의 병력을 지휘하겠다.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변경뿐만 아니라 내지까지 이제 뭐냐면 여기 절도사를 뒀다는 거죠. 자, 이리하여 내지에만 40개 정도의 변진이 생겼는데 변경의 변진과 합쳐 총 50개의 변진이 설치되었다. 자, 변진을 관장한 절도사는 반란 이전의 군정권만 장악과 달리 보통 관찰사의 이제 주의 자산을 경립함으로써 이제 이유는 반사에 난 이유는 민정권과 재정권을 장악해요. 거대한 지방 세력이 되었다.
번지는 중앙정부가 주사에 설치되었고 한 개의 변진이 보통 두세 개 또는 10개의 주를 감당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고 지방 행정 단위가 됐다. 강해 지역. 강해 지역이 이제 주로 어떤 지역이냐면 양자강과 해수 유역 지역이에요. 주로 양자강 해수, 주로 이제 양자강 남쪽 지역을 의미하죠. 오늘날 이제 강소성, 절강성 이런 지역들 이제 강해 지역이라고 해요. 요 지역이 당나라 말기 때부터 경제적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강해 지역처럼 중앙에서 문간이 절도가 파괴된 변진의 경우에는 조정의 명령이 시행되었지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순지라고 하죠. 순지. 자, 무인절도사가 지배하는 하북과 하남 변진은 중앙의 이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 이제 변진은 거의 독립왕국화 됐다. 이런 변진을 반칙지지라고 해요. 반칙지지. 자, 그중 특히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분권적이고 반독립적인 성향을 보이는 번지는 안산의 난을 가담했던 장수들이 절투사에 임명됐던 하북삼진이다. 그래서 하북삼진은 이박, 성덕, 노용을 말하는데 안록산, 그러니까 여기 하북삼진 관련된 여기 이쪽 지역을 통치했던 애들이 하북삼진이고, 여기 좀 눈에 평로절도사가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이정기, 예, 이정기가 이제 뭐냐면 요 지역의 절도사였는데 나중에 당나라군에 의해서 이제 진압되긴 하죠. 그래서 이정기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신라와 당을 연결하는, 어, 그리고 이제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신라 방들을 연결하는 어떤 신라 네트워크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얘가 이제 소멸되면서 없어지면서 이 세력들 대신에 장보고가 그 역할을 하죠. 장보고가. 자, 하여튼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안력수단과 사삼을 높이 받들면서 당조의 개입을 저지했다. 자, 이들은 절토사직을 세습하면서 조세를 중앙에 보내지 않고 독점했으며 관내 관리의 임명과 파면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독립 상태를 당말까지 유지되었다. 이 외에도 하북의 평로, 해서, 상남 동도 등 전진도 당주의 이제 명을 받지 않고 반독립적 경향을 보였다. 자, 이렇게 이제 당조부터 독립적이거나 그 원신적인 경향을 보이는 번지는 반칙 지지라고 하였고, 주로 하북의 동부에 주로 이제 밀집되었고, 방면이 당조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배를 받는 번지는 순지라고 하죠. 보통 이제 강남에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안사윤난위의 경제적 중심을 부상한 강해 지역을 포함한 하중 강남 지역이 여기에 속했고, 주로 한강과 문신 관료가 절도사 임명되었다. 자, 이러한 변진 체제는 안사의 난이 외에 당의 멸망까지 약 140년 동안 종속됐는데,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던 절도사의 권력이 반드시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박 같은 경우 부자 혹은 일족 사이에 상속한 예가 있지만 대부분 끊임없이 부하 장병들에 폐입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하 장병들이 이제 뭐냐 절도사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교병화라고 하죠. 아중군들이 이제 주로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가병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했죠. 자, 군대는 번진의 병력의 중추를 담당했는데 절도사로부터 모든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모범이었다. 그 중에 이제 아중군, 해부에 이제 주둔하는 친위군, 중앙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절도사 중앙군. 아중군은 우수한 병력으로 대우를 주었는데 자신의 생활 기반이 매우 민감했다. 이들은 자신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출동을 거부하거나 절도사를 편입하고 아군의 장군주의 새로운 절도를 세워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정기인데, 원래는 이정기는 그 절도사가 아니었죠. 자기 그 삼촌이 절도사였고, 근데 삼촌이 이제 뭐냐면 뭐 멋대로 놀고 부하들 막 학대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정기를 이제 받들 모셔갖고 이제 이정기가 절도사가 됐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교병화 형사 중에 하나 사례예요. 심지어 야심 있는 자는 스스로 절도사 지위를 강탈하는 등 변진 내부는 완전히 하극상세계였다. 세계였다. 물론 절도사들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이 부양한 사병 혹은 가병을 조직했는데, 이들은 주로 가병으로서 절도사와 가부자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다. 자, 이런 경우는 특히 반칙지지에서 많이 보이며 이 두 세력이 번진 병력의 이중구조를 형성해 절도사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두 세력이라는 건 아중군하고 가병을 얘기한 거죠. 예,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절도사 세력 밑에는 또 아해군이라고 해서 그 외에 이제 지군들 다른 주에 있었던 병력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병력은 자기 측근 세력들을 통해 통제를 했던 거고, 그 외에도 단련병이라고 있었는데
단련병들은 절도사하고 뭐 상하한 게 있었던 건 아니야. 자체적으로 이 지방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막는 그런 부대들이었죠. 예.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사들은 부병제 시대처럼 비참한 존재가 아니었다. 절도사들은 아군의 이제 그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사제를 통해 장병들에 베풀거나 조정에 추천해 중앙의 간직을 얻는 등 군대의 한심을 얻기 위해 힘썼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변진이 이렇게 많은 수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율령제의 붕괴와 안사의 난으로 인해 수많은 물량 농민들이 등장했고 이들의 변진 예비 병력으로 형성한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변진 세력들이 왜 이렇게 커졌는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요인으로서 강남의 경제가 증대되면서 수많은 모병이 부양할 수 있는 생산의 기초가 이루어졌다는 거. 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토 역시 자신들의 지지를 입지를 고려해 변진의 종속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자, 이게 형세호 계층인데 형세호 계층들 입장부터는 변진이 있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없으면 시한도 문란하고 그다음에 또 변진 같은 경우에는 글을 잘 모르잖아요. 절도다 군인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문관 관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뭐냐면 형세호 계층들이야. 예. 자, 그러나 변진 체제는 당조를 부정한 단계까지 나가지 않았다. 근데 왜 그러냐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변진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었고, 요건 뭐냐면 변진 중에 물론 당 왕조를 뭐냐면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반칙 지지조차도 형식적으로는 뭐냐면 당나라 왕조를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책봉을 받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와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5만에서 10만에는 병진 병사는 모병이었고 이들은 결국 양세법이나 수치체제에 의해서 의존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변진 사이의 대립과 세력 균형 및 변진 내의 권력구의 불안전 때문에 당주의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뭐냐 서로 싸우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자신들을 통제할 수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세력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조가 필요하다는 거야. 누군가는 황제가 됐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번진이 황제가 되는 건 또 꼴 보기 싫죠. 그러니까 황제라는 존재가 이제 허수아비를 내놓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 그 밑에 들어가면서 이제 약간 통제도 하면서 그런 체제를 원했던 거죠. 예. 자, 반독립적으로 각지에 활보했던 변진들, 이 반칙 지지들을 다시 이제 통치 체제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걸 순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지화는 반칙 지지를 순지로 만드는 작업이죠. 두 번에 걸쳐 일어났죠. 1차 덕종 시기 때는 결국에는 반칙 지지 연합회에서 실패했고요. 2차 현종 때 들어와서는 그 뭐냐면 두 차에 거쳐서 이제 위협과 토벌로 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문종 때 관련된 내용은 이제 원화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말 잘못했어요. 현종 때야. 현종 때. 좀 수정해 주세요. 네. 문종 때도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현종 때가 맞아요. 현종 때. 네. 자, 그때 연호가 이제 원화기 때문에 원화중흥이라고 하죠. 중흥이라는 것은 망조가 멸망할 때 다시 살아나는 걸 이제 뭐냐면 중흥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그 원화중흥을 통해서 제2차 순신화 성공했던 이후에 이제 나왔는데 당조가 변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재정적 기반, 다세라는 진봉을 바탕으로 중앙의 근거인 신책군을 적극적으로 강화 육성한 결과다. 신책군은 황제 개인의 군대의 성격을 띠며 주 한간대에 통솔했다.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긴 거죠. 예. 그 결과 절도사의 변진 병력 통제권이 부분적으로 중앙에 회수됐고 재정권도 회수됐다. 자, 재정적인 요인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로써 이제 절도사 기반은 약화되었으며 한간이 절도사 시야의 군대를 감찰하기 위해서 그 강고 파견들의 절도를 감독했다. 그러나 이 순지화 과정은 어디까지나 무력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 무력의 원천은 강해와 강남 지역의 경제력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풍부한 생산력과 이를 수도로 운반할 수 있는 운하는 이 지역의 경제적 유전들에 대한 높아진 당주의 생명성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양세법이 있는데 양세법을 잠깐 이제 건너뛰고 여기 보면 당제국 붕괴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증번호는 29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29번이에요. 자, 한간의 전횡과 당쟁을 볼게요. 양세법 시대가 되면서 농민층의 분해가 진전되었고 신흥 지주층의 일부가 과거에 재차 중앙정계에 진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인원 수는 제한되어 있었고 합격해도 간제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당 후반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절도사의 막부에 침입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모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절도사, 간차사, 염찰사 요게 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보통 어 법률에 율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뭐냐면 사직이죠, 사직. 여기. 예. 자, 이 사직들은 영예의 간지이기 때문에 속간에 대한 선발권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인제 보통 율령에서는 이 관료들을 명시할 수 있는 인제 관료 선발 절차도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법률에 명시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절도사조차도 인제 뭐냐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속간에 대한 임용권은 당연히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제 머문 대로 이제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속관들이 대부분 이 지방에 있는 이제 인재들, 지방 인사들로 이제 구성됐고, 이들이 인제 얘네들이 인제 다시 중앙 권력으로 올라가면 붕당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당파를. 당연히 이들과 이제 개인적인 유대 관계가 발생했다. 원화 중흥 이후 중앙의 문관이 절도가 되어, 왜냐하면 인제 순제가 됐잖아. 예. 그래서 절도되어 중앙으로 다시 복귀하면 속관 중에 중앙의 관리가 된 자가 생겼다. 이래서 관료 사이에 사적인 당파가 생기고 이들이 붕당이 결성되어 다투는 사태가 됐다. 그래서 붕당의 원인 관련된 내용 중에 요것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이것이 인제 우위 당쟁이다. 자, 우당은 우승효, 이종민이, 이당은 이덕유가 영수였다. 자, 우승효와 이종민은 진사과 출신이고, 이덕유는 현종 때 재상의 자식으로 고관의 자식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관계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 우위 당쟁, 이 단계는 일반적인 가고 출신 관료와 귀족 관료 차이에 당제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벌 귀족 출신이라 하는 이덕유는 명확히 당파를 형성하지 않았다. 가문과 가격을 중시하고 자존심이 강한 문벌 귀족들의 본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제 이 단쟁은 820년부터 40년간 계속됐고, 관료의 3분의 1이 14인 격렬한 정쟁이 벌어졌다. 자, 여기에 이제 한간이 정권의 중추를 담당했다. 당조의 한간은 축추무 구역부터 점차 증가해 현종 때에 3,000명이 넘어섰다. 이 무렵 고엽사처럼 정무에 관여한 한간도 있었지만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안사의 난 이후에 기존의 관료제가 기능을 상실하자 황제는 특별히 한간을 중요하게 되었고, 한간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됐다. 특히 한간은 중앙 군사력의 핵심이었던 신책 군군을 지휘하게 담당했으며, 강부 각 변진에 파견하여 황제 조직을 전달하게 되는 등 역할을 맡자 관료의 인선에 깊이 관여하게 됐다. 자, 우위 당쟁 때도 양파 모두 유력한 한간과 결탁해 정쟁에서 승리할 정도였다. 835년에 감노의 변이 이후에 이제 한간의 정치적 개입이 더욱 강화되면서 황제의 폐위과 사례마저 행해졌다. 12대 목종 때부터 19대 소종 때까지 18명 황제 중 13대 경종을 지역은 모두 한간에 의해서 옹립된 황제였고, 11대 현종과 13대 경종은 한간에게 사대됐다. 결국에는 이제 그 황제권이 실추되었고, 중앙의 극심한 이제 정치 분란은 민심의 이변과 불만을 초래했다. 다만 순지였던 강해 지역의 경제가 그나마 당주의 붕괴를 저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항소의 난과 당주의 재정적 기반 붕괴해 볼게요. 자, 9세기 후반에 넘어가자 당주의 재정적 기반이었던 남방의 여러 번진에서 병사들의 반란이 났다. 그래서 이 진봉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인데, 이건 군대에서 이제 진봉을 갖다 바치면서 월급을 깎았죠. 자, 원화중에서 반칙지의 순지자가 어느 정도 송구한 현종은 중앙의 고관을 순지의 절도사를 파기했다. 근데 임기가 짧은 절도사들은 절도사 취임의 승진을 위해 하나의 단계로 여겨 부임주에는 통치에 관심이 없었고요. 오로지 강군을 파는데 한간대 요구했다 막대한 재물을 진봉이라의 중앙에 보내는데, 이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것이다. 원래 진봉이라는 것은 임시의 변진에서 경비 저장대로 남은 잉여 자원들 중앙에 반환되는 게 명목인데, 실제로는 병사대 급여를 유용하고 다른 데 돌렸다는 거죠. 영내 세수를 증진하는 방법을 획득했다. 자, 이 진봉은 강해의 이제 순지를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이제 일반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병사대 대우가 악화되면서 지역의 불만이 뭐냐면 높아졌다는 거죠. 자, 이 시기 때 이제 병사대 반란은 절도사와 병사대 대립 때문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병사, 농민의 대립으로 인해 일어났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앞 시기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지화 전까지는 주로 병사대 반란이 나면 이 병사들이 절도사들 불만을 입고 이제 일어났잖아요. 교병화 형성 때문에. 근데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순진화된 이후에 이제 반란들은
중앙정부와 병사, 농민들 대립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진국을 많이 가져가니까 재정이 이제 악화되고 많은 세금을 또 걷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병사, 농민들이 불만을 사게 돼서 여기에 이제 부보의 난이나 강정태, 방온의 난이나 이런 난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강남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 반란들은. 자, 병사들의 반란은 855년 절동 지역에 시작되었지만 858년에는 영남과 호남, 강서, 선주 등지에서 하급 장교들이 주동자가 되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절도사를 구금하면서 추방되기도 했다. 특히 강정태를 지도로 하는 반란은 일반 병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부산과 토호도 참가했는데 이는 그들도 수타의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859년에 절동 지역에 농민 출신 부부의 난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봉기 시에는 불과 100명에 불과했던 반란 집단은 몰량 농민과 불량인들, 군도가 가담하여 그 3만 명이 늘어났으며 후에 토호나 부상도 참여했다. 당조에 대한 급실한 이제 적에서 품은 반란군에 대해 당조는 주변의 변진 권력을 동원함과 동시에 기마병을 이제 동원해 진압하여 나서 7개월 만에 진압을 성공했다. 이 난은 이후 항소의 난이 선고가 됐다. 그러니까 이 난이 뭐예요? 앞에 얘기한 이제 구보의 난을 얘기하죠. 구보의 난, 요난. 농민반이었던 구보의 난은 항소의 난에 선고가 됐다는 거죠. 자, 또한 또 864년에서 869년까지 무령에서 변제 반란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이 반란은 병진병사의 반란이었지만 요게 이제 868년 이후에 서주의 양자가 합류해 그 방운의 난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864년에서 860년 무령의 변진 반란인데 초기에는 병진병사가 이제 있지만 요게 이제 뭐냐면 농민 반란까지 뭐냐면 경합이 되면서 방운의 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운의 난은 변진들 병사들과 농민 반란이 서로 결합됐다는 게 보시면 돼요. 자, 당조는 변진의 병력 7만 이상의 동원을 진압했지만 반란에 참가자는 대부분 다시 군도가 되어 뭐냐 분산되었다. 자, 이 지역은 이제 그 6년 후 항소의 난이 발생한 요인이 되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항소의 난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874년에 시작되어 약 10년간 사천을 제외하고는 전 중국을 휩쓴 항서 왕서지의 반란은 당조를 해상분능한 상태로 이제 뭐냐면 빠뜨렸다. 그래서 이제 항소의 난의 전개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 했던 거 이제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항소의 난에 이제 영양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볼게요. 자, 항소의 난은 실패했지만 문벌귀족과 절도세력 등 타격을 줬다. 이게 첫 번째인 거죠. 네. 두 번째로는 반란의 무대가 됐던 강해 지역의 경제력이 완전히 파괴되어 당주의 재정적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거. 자, 반란 이후에 관료와 한간의 다툼은 더욱 극심해져 주정추는 주원이죠. 마침내 당조를 무너뜨리고 후량을 공고하면서 당조는 멸망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나라 말기 때 정치 상황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다시 이제 동계로 넘어가서 뭘 보시냐면 양세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양세법. 양세법 관련된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잠깐 어, 요거 읽고 양세법 넘어갈게요. 자, 당제국의 붕괴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요것만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10세기 초 당제국의 멸망은 5대 10국이라는 새로운 무인 체제 국가를 여는 계기가 됐다. 자, 이런 변화는 중국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자,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의 국제관계는 당제국의 개방주의와 적극적 대외 정책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동아시아 문화에 이제 뭐냐면 확대 동아시아 문화를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당의 멸망으로 종래 이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선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이후 당과 밀접한 교류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0세기 초에 후삼국으로 분열되었고 이어 이제 10세기 초에 고려가 건국되면서 신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자, 만주 지역에는 요나라가 등장해서 이때 이제 정보광주가 이제 등장했고요. 일본에서는 율령 국가가 해체되죠. 해안 시기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당사나 뭐 건실라사가 폐지돼가지고 뭐 고풍 문화가 일어나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일본사 할 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볼 때 10세기 초에 당제국의 붕괴를 계기로 동아시아 세계는 새로운 역사를 전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성되어 각 민족의 독자적인 문화 기반을 위해 민족 국가가 건설한
고유 문화가 발전시켰다. 그 대표적인 게 일본에서 이제 북풍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예. 양세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면 아까처럼 읽다가 이제 조용조까지 읽다가 이제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음, 347페이지. 그죠? 347페이지. 자, 보통 이제 그 양세법, 조용조가 양세법 바뀌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명나라 때 이제 일조편법, 그 다음에 이제 지정문제,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세 개의 그 세제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기출에 이제 자주 언급됐던 그 내용인데, 이 양세법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이제 좀 정리하고 나서 한의중하고 동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양세법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양세법은 그 안사인한 이후에 이제 뭐냐면 시작했던 제도거든요. 예. 그 양형의 건의를 통해서 이제 했던 건데, 기원이 됐던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 당시 호세하고 지세요. 그래서 이 호등과 자산을 근거로 해 갖고 했던 세금인데, 요게 이제 원래는 그 주세제는 아니었죠. 보조 세금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양세법의 주요 세제가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청묘전이라는 것도 이제 걷게 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의 사직들이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돈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족한 관료의 복록과 간청의 경비를 충당해서 이렇게 청묘전까지 걸었다. 그래서 호세, 지세, 청묘전은 우리가 아는 율령 체제 안에 있었던 그런 그 세금이 아니라 율령 밖에 있었던 임시 세금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양세법 체제에서 이제 들어와서 중요한 세금이 된 거야. 특히 호세와 지세가. 그래서 양세법의 실시 배경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공사년 기출문제 나왔는데요. 자, 군전제가 붕괴되고 장원제가 실시되니까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이 더 이상 조용조 부담을 건질 수 없고, 그리고 호구수가 경감했다는 거. 그냥 대토지 소유한자들이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가 재정이 부족했고, 그리고 안사해나님의 이제 호구수가 격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호구수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격감이 됐죠. 여기 주로 호구수를 이제 보면 여기 인구가 줄었다는 것도 있고, 이만큼 격감이 됐다는 거는 주로 이제 그 하북 반칙지지 영역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강남이 이제 여기 지역이 주로 세원이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호구수를 확보한 지역은 강남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 강남에 집중적으로 이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강남에 맞는 세제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강남의 사회경제 발전이 일었다. 좀 뒤에 있지만 뭐 2년 3모작도 도입이 되고 뭐 상업도 발달하고 등등 있다는 거. 자, 원칙인데 이 원칙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원칙이 한 세네 번 나왔어. 네. 그래서 단세자, 여기 단세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양세로 알고 있잖아요. 이때는 그 의미의 단세가 아니라 세금을 걸 때 그냥 양세법만 걷는 거야. 잡세는 걷지 않고. 예. 그래서 단세는 양세법을만 걷는 오직 양세법만 걷는 세제다.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시간이 가면서 신정세도 또 걷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세가 또 걷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명나라 때 이제 일조편법을 통해서 또 이제 세금을 지세와 그다음 정세로 딱 고정시켜 놓잖아요. 물론 이것도 또 알파가 붙죠. 예. 원래 그 중국의 세제가 그래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세금을 딱 감춰 놓으면 거기에 또 잡세가 붙고, 또 잡세가 붙으면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잡세를 편입시켜 또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또 잡세가 붙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궁중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징수했다. 그래서 하세와 추세라고 이제 하죠. 뭐 그래서 이제 두 번을 거쳐서 했잖아. 그래서 이제 양쪽 두 양쪽에서 양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산 대응의 원칙. 그러니까 호등제를 바탕으로 한 거다. 호등제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뭐냐면 지세 호세 거둘 때 호세 거둘 때 이 호등제를 사용했거든요. 구호등제. 어. 그래서 이제 재산에 따라서 비례가 걷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요 기준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주로 보조적인 기준이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뭘 의미하냐? 군중징수가 아니라 차별징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양출지입.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걷는 거. 그다음에 전납. 전납제.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것들 거주지 등록을 기준했다.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하나 보면 양출지입의 원칙이란 거 뭐냐면 각 주연의 1년간의 경비와 상공개인비 송상액, 그러니까 주에서 올려놓은 중앙에 올려놓은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출 계산해서 먼저 예산을 어 정한 다음에 그 맞춰서 이제 후에 징수하는 양출지입의 원칙이죠. 이게 이제 근대적인 세제 중에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건거주의라는 건 뭐냐? 주와 객부를 구별하지 않고 거주지에 따라 부족을 이제 올려 부과하는 거. 예전에는 건가 정책 때는 주와 객부를 구별했죠. 그래서 주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을 하고 객호는 세금을 부담을 낮췄잖아요. 근데 이걸 구별하지 않고 거주지에 따라 부족에 올려 부과하는 거고요. 호산 대응 보가 원칙. 그러니까 정부가 아닌 자산에 따라 예전에 토지를 바탕으로 토지를 받은 이제 정부를 이제 정당이 많이 냈는데 인제 그게 아니라 호등제 입각의 자산에 따라 평가가 된다. 그래서 그 정당과 중당의 구분 없이 빈부의 차등을 두어 징수한다. 호등제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 자, 이 건거주하고 이제 호선 대응의 본과 원칙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 부분이. 상인에 대해서는 매상액의 30분의 1, 행상자에 대해서는 소재의 주연에 따라 징수하고요. 양세의 징수는 토지 소유 차이를 인정하는 건데 하세와 추세를 나눠 걷는다. 그래서 이제 뭐 2년 3작이 이제 반영됐다고 하는데 하세는 이제 호세를 걷고 추세는 지세를 걷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있고 그다음 급납주의, 빈부의 차이를 인정했다는 거. 그다음에 동거 세대 부과.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에 세금을 징수를 했다는 거.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세법 수익 용도는 3분의 1은 유주, 주의 경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송사, 어 절도사 이제 관찰사에 옮기고 3분의 1 상공, 중앙에 납부하는 그런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계점을 보면 관리 부정이 많았는데 이 앞에서 진공의 피해가 이제 많았다는 거, 그다음에 호등의 조사가 잘 안 됐고 은납수가 많았다는, 은호의 수, 숨어있는 수가 많았다는 거. 세율 징수 기준이 별로 없었고, 자, 유력한 부분은 재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해서 빈농대에 부과를 했고요. 돈으로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물품을 돈으로 바꾸거나 비단으로 대납할 경우 환산할 때 관리의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았다는 거. 자, 그래서 양세 외에 다른 세금을 징수한다는 원칙, 단세 원칙인데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 원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죠. 시간이면 예외가 이제 나중에 원칙이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또 답세가 갖다 붙여요. 예. 그래서 뭐 청로전, 관세, 다세, 염가, 뭐 신정세도 또 부과되고 그래서 여러 세금들이 또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뭐냐면 그 나름대로 양세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 봤고요. 그러면 동계로 넘어가서 양세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동계 이제 웹페이지 표지 347페이지 보죠. 자, 현종 개헌 말년에 균전제가 붕괴됨에 따라 그를 대신해서 양세법이 나타났다. 자, 그래서 완사의 난에서 양세법이 시행되는 780년에 원년까지 약 25년간 당제국의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에 거쳐 커다란 위기 시대였다. 자, 이러한 위기의 경제적 극복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은 재상 양염에 의한 양세법 실시다. 자, 양세법은 조용조의 물납세와 달리 자산에 의한 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하와 추 두 시기 때 나누어 징수했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미 조용조 세제하에서 호세와 지세가 있었고 안사의 난 이후에 이를 징익하여 중요한 세목을 확대했다. 그래서 이제 호세와 지세는 보조 세금이었는데 이게 주요 세목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양세법은 호와 지세를 기초로 급밖의 잡세를 종합하여 단일했다. 이게 단세 원칙이야, 단세. 그리고 이제 조세 부과 대상으로 주호나 개코를 불문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재산에 따라서 호의 등급에 따라서 그 호등에 따라 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전을 납부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했죠? 예. 원칙 중에 건거주의하고 그다음에 포상 대응 부과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와 객구를 구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남과 중남을 구별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조용조 조세가 빈부의 차를 인정하지 않고 조세를 먼저 징수한 후에 국가의 그 예산을 진출하는 데 반해서 양세법은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출을 먼저 정한 후에 그에 맞춰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점에서 크다는 차이가 있다. 이걸 양출재비 원칙이라 한다는 거죠. 자, 양세법은 당의 재정 위기를 구제하고 중국 세계 상황에 있어서 진일보한 세법이었다. 왜냐하면 조영조 대신에 시행된 양세법이 당의 재정적 위기를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다 중요한 것이 양세법이 당에서만 끝나지 않고 송원 명때까지 일촉즉석 까지 계속 약간의 보완을 거치면서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요게부터는 이제 양세법의 어떤 결과 관련된 내용이야. 두 번째 결과 보면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라 급납주의와 선 예산 후 징수주의를 택한 점은 현대 세법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세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양세법 시행 후 안사해난 이후에 당제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개선되었고 그 결과 이후 15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다. 특히 강남의 미국 생산지가 전란에 휩쓰지 않아 이 지역의 양세의 징수가 가능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세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한의종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한의종 관련된 내용은 몇 페이지 있냐면요. 한의종에 181페이지 펴보죠. 자, 181페이지 내용 보면요. 양세법 실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농민에게 군정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그 기초에 조용조를 이제 징수한다는 당주의 제정 원칙은 안사의 난 이후에 가속화된 토지 소유의 경쟁 때문에 점차 사회 변화에 맞지 않게 되었다. 이미 개원 연간부터 타지에 도망간 도가 급증해 본족지에 떠난 농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사의 난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격감한 호구수로는 금군과 병진의 병력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군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이제 780년 재상 양염의 건의에 따라서 조용조를 폐지하고 양세법이라는 새로운 세법을 실시했다. 자, 양염의 양세법은 사회 정세에 맞게 잡다한 여러 가지 세목을 통합해 조용조 대신에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거쳐서 징수토한 것이다. 양세법은 이하 6가지 원칙에 의해서 징수였다. 단세의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 징수의 원칙, 그러니까 하세와 추세, 그다음에 호를 대상으로 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액수는 자산에 대응하는 원칙이었다. 양출제, 전액 정납, 거주지 등록의 원칙,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원칙을 보면 당시의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는 제도 개선이었지만 실시 과정에서 일반 농민들 징수 형태로 나타났다. 세금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우선 양세의 상공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한 만큼 그 당시 이제 당주의 지방의 통제에 대한 현실적 그러니까 양세 상공을 상공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중앙 갖다 바치는 그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정부의 일률적으로 이제 강제만큼 당조의 지배의 통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어려웠다. 그러니까 상공을 갖다 바치는 안 갖다 바치는 이제 그 주들이 좀 많다 그런 거죠. 여하튼 호 단위로 자산의 평가에 징세한다는 양세법 원칙은 이 호등적인 수치체제로서 그 뭐냐 역대 왕조세제의 기본이 되었다. 자, 당조는 양세의 수익으로만은 날로 증가하는 지출을 감당하지 어렵기 때문에 그래야 소금의 전매제가 시행됐다 이렇게 있거든요. 소금 전매제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요게 기출이 나왔던 건데 소금 같은 경우에는 역대 왕조의 이제 뭐냐면 그 역대 왕조에서 이 소금을 대상으로 전매제를 실시했잖아요. 예, 당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안사의 날이 끝나지 않은 756, 757년에 재무관료였던 제오기가 강해 지역에 실시한 것이 그 시초이며 소금은 1두당 신무에 이제 뭐냐면 그 생산업가에서 백매 소비세를 붙여서 백신무를 이제 갖다 팔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감매법이라고 하죠. 감매법. 음. 그래서 요 법은 이제 뭐냐면 정부가 생산하고 뭐 유통하고 뭐 판매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유한이 이제 보기에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상법으로 바뀌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이 법은 이제 뭐냐면 정부가 이제 뭐냐면 음, 생산만 하고 유통이나 이제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그 상인들이 하는 법을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유한의 연법은 소금의 추가와 생산만 국가에서 감당하고 이와 운반과 판매는 상인들에게 맡기는 방법이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운하를 위한 조언을 정비할 필요가 적이면 조언도 정비했다. 자, 이후 이제 조정에서 재정에 약할 때마다 소금 가격 인상시키고 마침내 1두당 300무에 이뤘고 어떨 때는 370무에 이뤘다. 자, 소금 가격이 인상하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이 이 비싼 소금을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당연히 이제 뭐냐면 암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요 암시장에 이제 하락하는 이제 염상들이 있죠. 올려 갖다 파는 그 상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정부군하고 이제 감시망에 피해가면서 또 정부군과 싸우면서 하다 보니까 얘들 자체 사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오늘 멕시코 카르텔 같은 그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항소가 일어날 때 어떤 군사 기반이 됐던 거죠. 자, 소금 전매제는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에 계속 답습했다. 소금은 생활 필수품인데다가 산지가 제한됐기 때문에 국가 권력으로서는 이보다 확실한 재원이 없었다. 또한 전매제라고 해도 간청에서 생산과 운반 및 판매를 모두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염상이 필요했다. 이 염상은 이제 뭐냐면 국가에서 인정받는 염상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의 판매권을 이제 인정받는 거죠. 소금 판매 이익이 막대함으로 강해 지역의 대상인과 대지 중 염상으로 변신해 부를 추적했다. 자, 이들은 조정뿐만 아니라 건진의 재정에 원조함으로써 건진과의 관계도 밀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소금 가격의 생산 원가의 30배까지 치솟자 밀매염이 이제 등장하죠. 이걸 사염이라고 하는데 전매 소금의 방역만 받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요게 염상의 일부도 가담했다. 정부는 사염이 나돌면 정부의 이제 그 확보가 재정의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들 사염 밀매업자들 염적이라고 부르며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했다. 자, 이에 대항해 밀매업자들 사이에도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무장했다. 또 차도 이제 전매제를 실시했죠. 차. 그 당시 이제 차를 뭐냐면 이제 많이 먹게 돼요. 차. 이 차 같은 거 왜 많이 먹냐면 중국 애들이 물이 안 좋아서 그렇죠. 중국에 가보면 석회지대 갖고 이제 물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회지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차를 달여서 많이 먹어요.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불법차가 이제 성행됐고 이를 밀면 차적도 등장했다. 당존을 붕괴를 몰가시킨 항소 역시 염적으로서 그 조직망을 이용해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뭘 하냐면, 쉬었다가 이제, 아이고, 어디야. 그, 여기, 당나라 때 이제 산업 발달 관련된 내용을 좀 할게요. 상공업 발달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